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독서는 일종의 탐험이다. 신대륙을 탐험하고 미계지를 개척하는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독서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는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들여다볼 기회를 준다는 말일 텐데요. 독서하는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멋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국회 사랑제. 이곳을 찾은 오늘의 주인공, 우리의 전통옷 두루마기. 길게 기른 수염이 트레이드마크인 반갑습니다. 강기갑 전 통합진보당 대표다. 2004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 최초의 농민 출신 국회의원으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강기갑 대표. 이후 18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 대중에게 강달프란 별명을 얻으며 진보정당의 아이콘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금은 흙과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귀향.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강기갑 대표. 그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1990년도 말에 외국의 선교사들이 EM이라는 그 원액을 가지고 들어와서 농촌 쪽에 조금 보급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경북 칠곡이었는데 그쪽하고 좀 연계가 되고 그쪽에 이제 관심이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까 그 미생물 제품을 받아다가 푹 빠져가 농사에 좀 활용하고 그랬었어요. 병든 지구와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 미생물을 제대로 아시나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기갑 대표의 인생책 미생물을 제대로 아시나요를 만나보자.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수염, 또 두루마기, 고무신 하면 딱 떠오르는 정치인이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강달프로 또 유명한 분이기도 한데요. 농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그리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간 한국마이크로바이옴 협회 강기갑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한참 농사가 모내기 할 철인가요? 모내기는 6월 달에 하는 거고. 제가 농사에 모른다는 걸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저희 농장에는 매실하세요? 매실꽃이 그냥 활짝 피었습니다. 오, 그렇구나. 예, 거의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예. 꽃은 빨리 피었는데 예. 계속 추위가 계속돼가지고 예. 한 달 동안 거의 꽃이 피어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겠어요. 예, 지금요 거의 꽃이 잘 지는 건데 어제까지도 제가 매실, 매화 꽃밭에서 예. 이렇게 농사 짓다가 오늘 예, 예. 여의도로 왔습니다. 우리 대표님을 봄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한국의과연구원의 마이크로바이옴 박사님이십니다. 김경순 박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아마 저희가 책 이야기라기보다는 거의 공부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박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 책방의 가족이죠. 허위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농사 얘기하셨지만 경남 사천에서 농장을 운영 중이시라고. 네, 네. 그럼 매실 농사를 주로 지으시는 건가요? 예, 매실 농사하고 축산을 좀 합니다. 전에는 축산이 많았었는데 예. 국회에 오면서 입학하면서 그냥
축산이 다 이렇게 아무래도 정리를 해버리고 주인이 돌보질 않으시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오랜만에 다시 농사 지으시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정치 한 10년 정도 했는데 네. 외도한 거고 본업이 농업이니까 예. 뭐 자연스럽게 원대복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히려 뭐 정치 생활 1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그런 질문이야 예전에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농사 지으시다가 어떻게 정치 입문을 하게 되셨어요? 우리 농민들이 예. 농사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 곡식 농사가 한 가지가 있고 예. 이제 아스팔트 농사라고 예. 곡식을 아무리 풍년 농사를 지어놔도 가격이 확 떨어져 버리면은 예. 농민들이 또 절규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풍년 농사가 뭐 더 괴롭고 울부짖는 농민들이 요즘은 많아져요. 예. 가격 때문에. 예. 근데 아스팔트 농사를 가격 농사라 그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정치 농사라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우리가 아스팔트 이렇게 외치고 해도 네. 정책을 잘못 써버리고 예. 우리 풍년 농사 만들어놔도 외국에 값싸고 질 안 좋은 GMO 식품들, 뭐 곡물들 왕생 수입해버리면 또 농민들이 절규하고 예. 곡식 농사 해도 안 되고 아스팔트 농사까지 지어도 안 되는데 이 정치 농사를 이제는 아. 농민이 직접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요구들이나 그렇죠. 아우성이 컸습니다. 네. 농민들 속에서. 네, 네. 우리 농사꾼을 정치인으로 만들어서 직접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하자. 네, 네. 그게 제가 그냥 갑자기 뒷덜미에 잡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국회로 예. 던져져 버렸어요. 예, 예. 항상 그렇게 두루마기 입고 나오시니까요. 예. 사실 이제 의원님 이제 뵈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분들이 막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좀 날아다니고 이러시면 참 그게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의원님이 나서실 때는 그래야지. 농민들 어려운 사정은 다들 아시니까 예. 그게 밉지가 않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농사하고 정치하고 뭐가 더 어려우세요? 솔직히. 곡식 농사, 곡물 농사지 않습니까? 물론 막 가축 농사도 있지만 네. 이것은 자연과 식물이나 생물을 상대로 하는 농사지만 예. 정치는 사람 농사 아닙니까? 예. 사람하고 하는 농사가 훨씬 더 어려워요. 옛날에 파 심은 데 팥나고 콩 심은 데 콩난다 그거는 그랬는데 농사인데. 농사는 사람 농사는 지어보면 팥을 심었는데 그냥 콩이 나오면 당인데 엉뚱한 잡초가 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정치 농사가 곡식 농사보다는 아마 10배나 좀 힘들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인생 책방에 초청하면서 어떤 책 할까요? 했더니 미생물을 제대로 아시나요? 이 책을 추천하셔서요. 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지금의 관행농법 농약도 치고 또 화학 비료도 하고 이런 이제 농법 가지고는 우리 식탁을 살릴 수 없다. 제 운명처럼 이 미생물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었고 네. 조상들이 옛날에 다 지었던 농사법이 미생물 농법이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예전에요? 예, 옛날에 우리 그랬어요? 조상들이. 예. 최근에 제가 미생물을 접하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지었던 이 농사가 진짜 지혜롭고 우리 식탁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는 그런 농법이었다. 이걸 깨닫게 되면서 예. 미생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뭐 공부도 조금 하고 예. 또 아무리 뭐 많이 알고 공부를 해도 실천 안 하면은 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직접 제가 농사로 이 농법으로 지어 보니까 놀라운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 그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에 제가 좀 푹 빠져가 있습니다. 네. 제 농장의 농법을 상생농법이다. 농장에서 좀 주문 좀 해서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유기농 농법하고는 다릅니까? 미생물, 뭐 모든 작물들, 식물들, 충 이런 거하고 다 같이 상호 서로 작용의
일어나도록 해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농법이 상생농법이라고 하고 예. 유기농법은 서로의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생물들, 바이러스들 또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걸 유기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는데 네. 상생은 좀 더 한 차원 그 우주 만물의 섭리와 네. 모든 생물들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삶 자체를 표현하는 것을 제가 이걸 이름을 지었는데 네. 상생농법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아직 소문은 많이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책 얘기 전에 지금 농사 얘기를 한참 했는데요. 박사님, 오늘 이제 소개할 이 책 좀 알려주세요. 어떤 책입니까? 미생물을 아시나요라는 책이고 예. 저자는 이상희 전 장관님이십니다. 17대 과기부 장관님을 역임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의 전공이 약학을 공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약학은 그 기본이 화학, 케미스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약학을 오래 하시고 과기부 장관님을 하시면서 국내 모든 과학 분야를 쭉 섭렵하시면서 네. 이제 미생물을 알게 되고 예. 이제 거기에 이제 눈을 뜨시고 그렇게 공부하신 부분들을 책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셨는데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도전이 됐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저는 이쪽 미생물을 전공을 했지만 예. 어떻게 이렇게 전공하시지 않은 분이 이렇게 미생물을 재밌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맞아요. 예. 일반 분들. 정말 그리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목도 그냥 단순하게 미생물을 아시나요가 아니라 조그맣게 미생물을 제대로 아시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이 과학자적인 해안으로 전체를 한번 꿰뚫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미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네. 그리고 또 개들은 또 얼마만큼 강한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망라했고 과학부 장관님을 지내신 입장에서 이 미생물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로서의 이러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셨던 그런 책이고요. 예.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미생물 전도사라고 칭할 정도로 예. 아주 이게 우리나라 미래의 중요한 예. 거다라고 아주 역설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독자 입장에서 좀 읽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또 고등학교 다닐 땐 과학 분야 중에 생물을 제일 좋아하긴 했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좋아했다는 거지 잘했다는 게 예, 아니니까요. 예.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 구절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미생물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도 통하는구나 연결이 되네요.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상희 장관이 했던 얘기 중에 아이들을 흙에서 놀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흙에 워낙 좋은 그 유기 물질들이 많고 예. 이게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예. 그래서 저는 조카들이나 예. 어린 아이들 흙에서 노는 거 이제 나무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놀아. 귀한 괜찮아. 조카들일수록 흙에서 놀게. 그렇죠. 예. 네, 흙장난하는 게 사실은 너희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네, 걸 네. 이제 좀 알려주려고요. 예. 강기갑 대표님, 미생물이 뭐예요? 글자 그대로 작을 미자에 예. 살아있는 예. 물체, 작은 생물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미생물의 그 중량이 우리 지구의 생물들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러거든요. 무겁습니까? 예, 예. 이 책에 나와 예, 있습니다. 60% 그 정도로 전체 미생물이 지구에. 다 차지하고 있네요. 우리 몸 안에도 미생물의 수가 1000조 마리다 이랬는데 이제 최근에 밝혀진 바에 한 39조.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미생물의 그 숫자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미생물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미생물 덩어리다 이렇게 표현도 사람도. 합니다. 네, 미생물을 한두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우리 인간 중심으로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미생물에 의해서 미생물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예. 가장 중요한 그런 생물이다. 생물의 집단이다. 네,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네. 그 마이크로바이옴 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예. 그 장내 미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주세요. TV CF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좀 나오던데요. 예, 많이 나와요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은 그 영어 두 개 단어가 합성된 말이고요. 예. 미생물을 나타내는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예. 그리고 유전체를 나타내는 지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풀이하면 네. 미생물의 한 유전체 뭐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유전체라면 DNA를 얘기하는데 사람도 DNA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예로 화성 연쇄 사건에 그 범인이 20년 만에 그때 DNA 흔적으로 맞아요. 지금 찾을 수 있는 것도 놀랍더라고요. 그 DNA의 네. 특징인데요. 미생물도 살아있는 생물체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연구할 때는 이 DNA 영역까지 못 갔기 때문에 미생물이 어떤 연구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 이유가 뭐냐면 미생물은 작다는 거죠. 보통 연구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림이 현미경을 대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림인데 예. 거기 한 10가지가 있어도 다 꼬물꼬물 똑같은 색깔. 그러니까 얘가 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예. 그런데 그게 생물에서 DNA를 뽑아서 걔를 분석해갖고 얘가 어떤 미생물인지를 빨리 확인하는 그 분자 생물학이 2008년에 세계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미생물은 신비의 영역, 잘 모르는 영역, 답답한 영역, 혼란스러운 영역이 아니라 명확하고 클리어한 그런 학문의 영역으로 재빠르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2008년이면 그렇게 오래된 얘기는 아니네요. 예,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채 이 정도밖에 안. 새로운 학문이군요. 예.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이제 제가 앞에도 소개해드렸지만 마이크로바이옴 협회 대표님이세요. 네. 와, 마이크로바이옴 협회가 있네요. 예. 어떻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이제 뭐 평생을 농사를 지어 왔으니까 가장 큰 문제가 축산의 문제입니다. 예. 지금 온갖 축산의 이 악취 문제 때문에 전국이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근익위원회에 1,500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축산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하게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할 수도 없는 필수적인 그렇습니다. 산업인데. 그래서 제가 이 직접 미생물을 발효를 배양을 시켜가지고 배양한 액상을 사로 DMR이라고 기계에다가 발효를 시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그러면 발효가 확 되거든요. 이걸 먹이면은 가축들의 체내에서 먹는 사료를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60% 중간 미생물과 25% 좋은 미생물이 딱 같이 한 편이 되고 15% 나쁜 미생물은 맥을 멈추게 하니까 가축이 먹는 모든 사료들을 영양분을 분해 흡수시켜 버리니까 변으로 나갈 때는 부패가 안 되니까 영양가가 없으면 부패를 안 합니다. 그게 변에서 냄새가 안 나가고 오히려 고소한 새콤한 냄새가 나는 이런 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농법이다.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지어왔던 농법인데 이걸 우리가 다 한쪽으로 밀어버리고 관행농법, 화학농법으로 해가 하니까 이렇게 악취가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 혼자만 농사 지을 게 아니구나. 김영록 전 장관도 제가 직접 독대에서 만나고 이계호 장관님도 만나고 해가지고 농림부에도 미생물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차관하고 제가 공동위원장을 맡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건 내가 혼자서 안 되는구나 해서 축산단체 대표들, 친환경농업 대표들, 뭐 또 발효식품 하는 이런 대표들, 다 이렇게 같이 한번 우리가 이 운동을 펼쳐보자 해가지고,
협회를 만들었고 또 제가 뭐 정치 한 10년 또 국회 연구들이 네. 있으니까 네. 좋은 농법을 지은 농산물들을 국민들이 좀 많이 애용도 해주시고 네. 이렇게 국회 포럼을 만들어서 지금 한 2년 동안 예. 쭉 활동을 하고 아,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한 협회군요. 그렇습니다. 협회가 그런 활동을 하고 네네. 각 도마다 또 포럼을 하고 다니고 좀 홍보도 하고 예. 선전도 하고 예. 그러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좋아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회 방송에 또 이래 해가지고 나가게 네, 되면은 네, 네. 아마 이 미생물 또 예. 발효축산 예. 미생물 농법 예. 이게 땅을 살리고 식탁을 살리고 국민 건강을 살리는 그렇죠. 좋은 이런 예. 활동이고 좋은 농법이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큰 이 효과도 있을 것 같고 네네. 아주 좋은 역할을 예, 국회 그럴 TV가 것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실제로 그 영국에서 어떤 산업에 이 미생물을 잘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요? 이 책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1930년대 말에 네. 영국의 그레이트 우즈 강이 오염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오염의 이제 도대체 원인이 뭐냐를 따져봤더니 거기에 사탕무 공장이 있었는데 네. 폐수를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 그 폐수를 흘려보냈다, 그건 잘못한 건데 네. 이 강이 분명히 오염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30년대니까 뭐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때 도대체 뭐가 이 강의 오염을 정화시켰을까? 바로 미생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의 발견이 사실은 이 1930년대 이 말에 이 강의 오염으로부터 그 조사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걸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걸 활용하면은 네. 진짜 환경 산업에 큰 발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 악취를 좀 예를 들자면 예. 그 어느 날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잘 키우는데 옆에 아파트를 짓고 사람들이 들어왔고 근데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제 먼저 시작한 축산에서 나는 그 냄새 이게 싫어서 당신들 나가세요 하는 식으로 바뀌는 정도로 맞아요. 악취에 민감해졌는데요. 네. 그러면 축산에서는 왜 그렇게 그런 게 많이 날까 네. 하는 부분을 미생물학적으로 보면 분뇨 이런 쪽에는 그런 악취를 유발하는 미생물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적인 미생물이 있을 때 이 미생물은 아무래도 이제 살아있는 거니까 예. 대사산물을 만드는데 먹고 이제 대사산물 예, 만드는데요. 예. 그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사람 후각세포에 붙이면 기분을 자극시키는 불쾌한 냄새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취라는 게 미생물의 부산물 냄새군요. 그 미생물이 영향이 만들어내는 정말 냄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그 해결책도 다시 미생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 예를 들면 미생물이 아니라 예. 화학적으로 뭐 그걸 처리한다든가 이러면 또 오히려 2차적인 어떤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친환경적으로 접근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미생물을 더 많이 뿌려서 실제 그런 어떤 장내 환경이 그렇게 아까 악취를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줄어들도록 그쪽이 더 소수가 되도록 네. 이렇게 만드는 게 친환경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 대표님 그 미생물을 알게 되면서 그 정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미생물을 알게 됐는데 정치하는 게 바뀌는 겁니까? 현미경으로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네. 우리 몸 안에 25%가 좋은 미생물이 균형을 잡고 있고 나쁜 미생물이 꼭 짝처럼 네. 세트로 붙어가지고 15%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 합하면 40%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10%는 어떤 미생물이냐? 중간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간 미생물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쁜 미생물과 좋은 미생물은 우리 영혼의 성과 악취럼 항상 긴장관계, 갈등관계를 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중간 미생물은 무조건 성자에게로 가서 붙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 미생물을 예. 눈치성 미생물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학자가 있고 눈짓은 눈치만 보고 있다가 아. 성자에게로 간다고. 오.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눈치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성자에게로 가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해바라기성 미생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요. 야, 그러면 우리 몸 안에 15%의 나쁜 미생물을 좋은 미생물을 좀 왕창 넣어가지고 15% 나쁜 미생물을 뿌리를 확 뽑아버리면 안 되느냐. 네, 우리 의과연구원의 서봉구 예. 원장님, 제 이제 성생과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어머님, 안 됩니다. 우리 몸에 나쁜 미생물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나면 좋은 미생물이 태만하고 게을러져가지고 자기 진화를 못 한답니다. 우리도 숙주거든요. 숙주의 바깥에 음식을 통해서 들어올 때 진화된 나쁜 미생물들이 들어올 때 여기에 싸움하면 번번이 찌게 된대요. 그러면 15% 나쁜 미생물에 60%의 중간 미생물이 붙들어가 75대 25가 되면은 항상 좋은 미생물이 지니까 숙주가 먹는 음식물을 분해 흡수를 못 해가지고 변해서 냄새도 나고 면역성도 약해지고 소화도 못 시키고 온갖 질병으로 건강이 나빠져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쁜 미생물 15%도 우리를 좋은 미생물을 제대로 진화시키고 건강하게 숙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일정 정도 한다. 깜짝 놀래가지고 뻥개치듯이 내지를 팍 쳐서 국회에 있을 때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정치인 안 좋은 정당들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막 발버둥도 치고 뭐 이랬지만 자기 역할이 있는구나, 좋은 미생물들을 진화시켜주는 역할이 있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는 그냥 그 수용이 되더라고요. 포용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건 정치도 미생물 세계도 우리 사람 사는 삶도 상생의 구조를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번쩍하고 깨달으면서 정치가지나 제 인생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를 넘어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많으면 사실은 좋을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 사실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다양성이 확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런 차원의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이 책 안에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산업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미래를 열어가는데 아주 신성장 동력이더라고요. 지금 현 주소가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뭐까지 하는 겁니까? 2014년에 스위스에서는 다보스 포럼이 있었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서 우리의 미래 인류를 먹여 살릴 10대 기술이 뭔가를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8번째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세라페틱스라는 게 하나 언급이 됐습니다. 그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사람의 공생 미생물을 이용한 치료, 이게 미래의 인류를 먹여 살릴 하나의 기술이 될 거다. 그걸 2014년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많이 현실화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2008년에 미생물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자 생물학이 완성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많은 것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뭘부터 해볼까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한 거는 우선 사람부터 쳐다보자.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한번 기초 데이터를 만들어보자 하는 게 미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인데요. 사람 몸에는 사람의 체세포보다 10배 많은 미생물의 체세포가 있다. 10배? 체세포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의 융단을 덮고 사는 정도다라는 게 나왔고요. 그 많은 미생물 중에 전체 70%가 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미생물이 좋아하는 분위기가 먹을 음식이 많고 축축하고 어둡고 이런 환경이 좋은데 몸 기관 중에서 장이 그 환경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생물들이 천국처럼 거기에 있는데요. 이렇게 미생물이 많다 보니까 얘가 이제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우울증, 변비, 암 이런 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요. 요즘 비만도 있다 그러고요. 비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리고 최근에 논문 자료로 보면
행복을 느낀다는 세로토닌이 뇌에서 합성이 되는데요. 예. 그 메커니즘을 보면 그 장관벽에 좋은 유익균이 장관벽을 딱딱딱딱 자극을 할 때 뇌에서 그거랑 박자 맞듯이 세로토닌이 딱딱딱딱 나오는 게 이제 그게 관찰이 됐습니다. 아. 우리 조상님들은 뇌장축 이론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 속담이 있었죠. 예, 그런데 예. 실제 내가 듣고 여기서 기분 나쁜데 여기가 아픈 아니, 실제 실제로 스트레스 애들 시험 네. 보기 전에 배 아픈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꾀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축처럼 연결이 돼서 어. 여기에 오는 스트레스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주고 아. 장내 미생물이 받는 어떤 영향이 네. 뇌에 영향을 주고 얘가 서로 상호 교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이 장내 미생물은 정확하게 따지면 나는 아니거든요. 나하고 떨어져 있는 건데 어떻게 얘들이 나한테 이렇게 영향을 줄까 하는데 많은 데이터들은 영향이 준다는 준다고. 거고 그리고 실제 그럼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먼저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좋은 미생물을 복용하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아. 이런 거가 펼쳐지고 또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 뭐 그리고 환경 뭐 모든 산업에서 네. 미생물 자체 또는 미생물의 대사 산물 이런 것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영역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우리 몸 전체 미생물의 70%인데 이 미생물이 아무튼 우리 건강에 여러모로 관여를 한다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다 밝혀진 사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통계로 보면은 치매, 자폐증, 네. 뭐 아동 비만이나 당뇨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네네. 정신적인 영역까지 미생물의 영향으로 크게 좌지우지된다 하는 것들이 밝혀졌고요. 미국의 어떤 학자는 오래전에 벌써 미생물은 제2의 뇌다라는 예. 선언까지 이제 할 정도로 예. 어떻게 우리 허위 평론가는 뭐 유산균 먹는 게 있나요? 장 건강을 위해서? 아, 그럼요. 있어요? 저는 요거트 매우 좋아하고요. 오, 예. 관리를 하고 또 계시구나. 프로바이오틱스도 요즘 먹고 있습니다. 아. 예, 면역력 강화를 위한 홍삼과 또 눈 건강을 위한 아니, 뭐 루테인까지. 젊은 사람이 뭐 이렇게 저보다 많이 먹고 있네요. 예, 아니, 뭐세 가지 많이 정도입니다. 챙기네요. 그 얼굴이 환하게 아주 조선스럽게 색깔도 그렇고 아니, 의원님 저는 얼굴이 안 좋습니까? 그리고 그 아까 미생물 말씀하시는데 네네. 장 건강과 뇌가 연결되어 예. 있다는 걸 저도 매일 아침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쾌변과 함께하면 아. 그날의 컨디션이 매우 좋고 그렇죠. 하루가 잘 풀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게 기분이 영 안 좋고 예,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약간 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네, 네. 건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됩니까? 식생활을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기름지고 달고 짜고 이런 것들이 입에 좋은데요. 네. 장내 미생물들은 이제 섬유소라든가 이렇게 잘 소화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패스트푸드라는 게 빨리 조리하는 면도 있지만 네. 얘가 이제 장까지 내려가기 전에 빨리 흡수하는 면도 있거든요. 네. 얘가 소장, 대장에 있는 미생물까지 내려가기 전에 다 흡수가 되는 거죠.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내 미생물들은 쩔쩔 굽는 거예요. 계속 굶기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재미난 실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여자 의사분이셨어요. 네. 그 정말 패스트푸드가 장내 미생물에 얼마나 안 좋은가 내가 한번 실험을 해보겠어 해가지고 15일간 패스트푸드만 드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기 전에 몸 안에 장내 미생물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예. 15일을 다 못 채우셨습니다. 한 13일 하다가 이런데 뽀로지 같은 게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셨는데 13일 된 시점에서 이제 분변에 채취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장내 미생물의 전체 집단의 구조가 10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장내 미생물이 한 서울만 했다면 그게 한 분당 정도만큼 줄어든. 그러니까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서 한 13일 동안 얘들이 굶었더니 이게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거죠. 숫자가 많아야 좋아요? 예. 많아야 좋을 거고요.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는 CF에 그런 거 있죠.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그런데 네. 너무 내가 좋은 것만 먹지 마세요. 장내 미생물한테도 양보하세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좋은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들어오면 장내미생물들은 정말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내가 먹을 게 이제 들어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걸 규칙적으로 이렇게 먹여주는 것도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 있고요. 좀 저희가 관심을 두는 영역이 천연 발효식품, 전통 식품입니다. 우리가 발효식품이 많은 발효 네, 강국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이 네. 전통 5천년 전통 네, 발효식품 국가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것이 인스턴트 가공식품, 식품 첨가제, 중금속, GMO 수입식품 이런 것들 위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최근에. 예.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식탁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은 장내 미생물을 정상화시킬 수가 없고 예. 그러면은 건강지수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듯이 예,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식탁이 가장 심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예. 식탁을 좋게 하려고 하면 땅을 살려야 되고 그렇죠. 땅을 살리려고 그러면 축산을 살려야 되고 예. 축산 살리려고 그러면 농업을 살려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본적 행복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저는 정치할 때부터 미생물 농사 짓는 이게 더 지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결국 정도입니다. 열쇠가 지금 미생물에 있네요. 요걸 그렇습니다. 가지고 잘 농사를 지으면 아까 그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거를 잘 알아야 될 텐데 박사님 그러면 정말 우리 그 발효 음식인 김치에 있는 유산균이라든가 된장에 있는 유산균이라고 하시. 그게 몸에 좋아요? 유산균의 종류에는 한 두 가지로 나눈다면 네. 외국에서 물 건너온 유산균 예. 그리고 또 토종 유산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김치에는 정말 많은 유산균들이 있고요. 네. 이 유산균의 특징이 실제 이 활성도 자체가 이렇게 물 건너온 그런 유산균보다 훨씬 얘가 강합니다. 애들이 세요. 예, 얘들이 그 힘든 그 짜고 맵고 한 환경에서도 혹한 환경에 살아남는 애들. 굳건하게 살아남는 녀석들이라서 그렇게 강하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인체에 들어갔을 때 그게 더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율이 훨씬 더 그럼 크다고. 김치 안에 사는 유산균이니까 네. 외국에서는 안 사는 유산균이겠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그거? 예, 저희가 이제 분리해서 예. 이제 그래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특허를 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예. 그 유산균을 모아가지고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거를 먹으면 몸에 또 좋을까요? 예. 실제 그런 김치 유산균은 그렇게 찾아내서 예. 그걸 이제 제품화해서 그런 것들이 또 유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전 모르고 한 겁니다. 지금 이거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 김치 유산균이 좋다. 된장은 어떻습니까? 발효식품. 예. 간장, 된장 다 있잖아요. 된장이나 간장 쪽에는 그렇게 유산균이 많지는 않고요. 유산균 외에 이제 바실러스 같은 이제 몸에 유익한 것들이 있는데요. 얘들의 특징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열에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의 유산균들은 한 60도 정도만 되면 얘들이 좀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겠죠. 바실러스 같은 경우는 160도까지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생존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된장 바글바글 끓여도 네. 괜찮은 거군요. 예. 좋은 된장을 떠먹고 또 김치 깍두기를 얹어서 먹었을 때 참 위가 편하다는, 장이 편하다는 그 느낌이 그냥 느낌만의 느낌이 아니라 장 내에서도 장내 미생물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식품들이라고 볼 수 장이 있습니다. 편한 건 지금 모르겠는데 침은 꿀꺽 넘어가요. 아니 대표님 근데 한 가지가 친환경 농법을 한 거 다 좋아하고 먹고 싶은데 네. 시장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네. 그게 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농민들에게도 일정한 역할과 책임이 좀 필요하지만 예. 물류 비용도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 유통은 좀 오래 때도 변질되지 않지만 농산물은 그렇죠.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조금만 넘어가도 질이 떨어져 버리고 변질되니까 유통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네. 특히 채소라든가 이런 그럴 것 것들은 같아요. 요즘 네. 냉장고나 냉동 이런 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도 이런 네, 한계가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생산비가 7, 80% 차지했고 유통비용은 2, 30%밖에 차지 안 했지만 지금 농민들이 생산해갖고 가공해갖고 판매하는 데는 2, 30%가 생산비고 유통비용이 7, 80% 차지해버립니다. 참 실제 안타깝습니다. 예. 단가는 비싸도 농민들에 들어오는 거는 맞아요. 그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너무 조금이더라고요. 예, 이런 예.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소비가 예.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식품, 유기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애용하시면은 이제 이것들은 훨씬 단가도 떨어지고 대중화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런 쪽으로 사실은 지금 네. 나가고 있고 예. 더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 미생물을 제대로 아시나요? 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책 안에는 좀 더 과학적인 얘기, 의학적인 얘기, 우리 질병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관심사가 이게 식생활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좀 이쪽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허희 평론가 어때요? 이 책에서 미생물이 미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의미가 포함된 이야기들인가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생물이 네. 우리 몸에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 네. 이게 뭐 그냥 존재 자체로 봐도 네. 지구상에서 미생물이 차지하는 분포 자체가 워낙 광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좀 더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친환경 농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런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네. 이 미생물을 연구하는 것이 커다란 도움이 된다라고 이상희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박사님, 이제 사실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 얘기가 조금 반복이 되지만 네. 2008년에 분자 생물학이 완성이 되고 예. 미국에서 이제 수백 명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체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그 작업을 미국 사람, 중국 사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연구는 캐나다에서 있었고요, 중국에서 있었고요, 이런 게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싱가포르까지 진행이 됐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 연구가 없습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국가가 좀 주도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거의 의미가 우리 한국인의 어떤 표준 레퍼런스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있을 때 각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서 어떤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어떤 레퍼런스 대비해서 내가 어떻다라는 것들이 이제 같이 비교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한국인만의 고유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일본 거를 쓴다든가 뭐 가까운 싱가포르를 쓴다든가 중국 걸 쓴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아마 조만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의사결정이 되고 한국인만의 고유의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지도가 좀 빨리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쪽 산업으로 정부도 굉장히 육성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네. 일단은 이제 그 한국인의 마이크로바이옴 지도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하실 역할이 여러 가지로 여전히 많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림부에서도 미생물 활성화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네. 뭐 지금 돼지열병이라든가 해남 문제 때문에 그게 엎어져 가지고 네. 이 분야에 그게 적극적으로 잘 안 났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너무 답답해요. 예. 제 지금 코로나라든가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 AI 이런 질병들이 실제는 미생물의 문제거든요. 네. 이것들이 계속 소독을 하고 독한 약을 치니까 살아남으려고 네. 90%는 소독을 하면 죽어요. 근데 그 중에 10%는 무조건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다음 세대가 바뀔 때 DNA를 통해서 내성을 키워가지고 이 독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진화를 합니다. 병원에서만 슈퍼박테리아가 있는 게 아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어. 미국에는 항생제 내성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예. 1년에 2만 명 2년 전에 사망했는데 폐혈증으로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안 듣는 겁니다. 예. 그런데 2년 후 지금 1년에 5만 명을 항생제 써도 안 되려니까 폐혈증으로 그냥 손도 못 쓰고 사망 환자가 지금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뭘 말하느냐. 소독이나 도구로서 해결하면 안 된다. 왜냐? 바이러스는 또 10%가 살아남고 살아남은 10%는 또 진화를 시키고 이 진화를 시켜도 안 될 정도로 더 독한 약을 치면은 그냥 바이러스가 변종합니다. 그럼 메르스처럼 숙주를 공격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코로나도
이런 과정의 한 면이라고 예.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농업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고 식단을 살려서 국민 건강을 살린다. 네, 네.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권력이나 명예니 네.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은. 그렇죠. 예. 근데 이 건강을 살리는 이 일에 모든 정책도, 정치도, 제도도, 네. 정부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된다. 네. 네. 저는 이런 걸 제가 어디 나가서 좀 이런 이야기 포럼하고 네, 네. 뭐 세미나하고 강연할 때는 국회에 있을 때보다 더 고함도 치고 예. 호소도 하고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박사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라 혹시 오늘 꼭 하고 싶은데 못한 얘기 있으시면은 인체 미생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네. 인체 미생물을 좀 내 반려자다. 나랑 평생을 같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장내 미생물을 개선하기 위해서 평생을 같이 계속 케어를 하고요. 예, 이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장내 미생물에게는 항생제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좀 먹는 항생제는 네. 장내 미생물한테는 원자폭탄 떨어지는 것만큼 장내 미생물 체계를 다 흔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한다면 네. 장내 미생물 전체 몸 안의 미생물에 아주 좋은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제 관리를 해주라는 말씀이시고 허위평론가님 혼자가 아니네요. 독신이 아니었어요. 외롭지 않네요. 굉장히 반려자가 많았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고맙네요. 네. 어떤 분들한테 이 책 권하고 싶으세요? 예, 이 책 뭐 워낙 쉽고 간결하게 이 미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내 장 건강을 좀 신경 쓰고 싶으신 네. 분들,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로 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입문서 삼으셔도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읽어 나가면서 조금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비유가 정치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예. 예, 또 여기에 나오는 그 부지런한 아내는 동트기 전부터 일어나서 밥을 짓고 남편은 새벽 기운을 마시면서 뒷산에 올라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비유도 감안해서 요즘 시대에는 약간 세대를 감안해서 세대를 들으시라고. 감안해서 읽으실 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오늘 두 분 감사하고요. 예, 특히 강기갑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기갑 의원님의 인생책 미생물 제대로 아시나요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 책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읽지? 맹수지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나는 재산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으나 생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독서를 통하여 얻었다.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큐의 말입니다. 책이 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줄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좋아하는 게 뭔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선뜻 대답할 수 있으신가요? 아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꽁꽁 감춰졌던 자신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입니다. 이 책은 SNS 채널로 15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전승환 작가가 다양한 책 속에 담긴 문장을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녹여낸 인문 에세이인데요. 동서양의 고전과 철학, 역사는 물론 시, 소설, 에세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려 뽑은 130여 개의 문장들이 실려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내 곁에 둘 사람, 거리를 둘 사람, 온전히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등 삶의 위로가 필요할 때 보면 좋을 주제들로 나눠져 있는데요.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날카롭고 명쾌한 문장을 통해 나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베네 쪼고리에서부터 소위까지 인간은 평생 실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살아가죠. 우리 삶 속에 소소하지만 중요한 실의 역사를 다룬 독특한 책, 총보다 강한 실을 소개합니다. 베스트셀러 총균쇠가 힘의 역사를 말한다면 실은 더 강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오래 인간의 삶을 움직여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집트인들이 시체를 감쌌던 리넨의 특징, 중국의 한시 속에 나타난 비단 생산의 비밀, 물에 젖지 않는 양모도츠로 바다를 평정한 바이킹 등 인류 역사 속에서 실은 기술의 진보를 이끈 도구 중 하나였는데요. 이 책은 실로 만들어진 직물이 없었다면 체온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미지의 대륙 개척이나 에베레스트 등반, 우주 여행 등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을 통한 인류의 진화와 실과 옷을 만들었던 여성의 삶과 노동에 대한 저자의 접근이 흥미롭습니다. 잘 먹는 기술은 결코 하찮은 기술이 아니며 이로 인한 기쁨은 작은 기쁨이 아니다.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 예찬의 저자 장 앙텔름 브리아 사바랭의 말인데요. 철학자들은 과연 이 말에 얼마나 동의를 할까요? 음식을 둘러싼 철학자의 생각과 레시피를 고찰한 책, 철학자의 식탁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서양 철학자들의 식탁에 대한 많은 관점과 견해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철학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먹는다는 것에 대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주제를 10개의 에피소드로 펼쳐내려갑니다. 먹는 행위를 깊게 생각하는 일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플라톤과 칸트, 식탐은 죄라고 말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먹는 행위를 제각기 고찰했던 철학자들의 생각을 만나볼 수 있어 흥미를 더합니다. 플라톤과 칸트 등의 식탁에서 무얼 먹고 어떤 대화가 오갈까? 한 사람의 일상에서 윤리적 성찰과 육식 습관은 양립할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지 생각할 때 그건 오롯이 나만의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등 음식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데요.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 음식이 주는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의 발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종이 통장. 현금이 없어도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한 모바일페이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빠른 속도로 금융업을 변화시켰는데요. 금융업의 미래를 예측한 책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뱅크가 온다 소개합니다. 이 책은 아마존을 필두로 한 초대형 플랫폼과 방대한 빅데이터를 가진 IT 기업들이 금융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데요. 이들의 등장으로 예금과 대출, 환전 등 기존의 금융은 더 이상 은행만의 독점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가상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돕는 캐시리스 서비스 등 IT 업계가 금융에 일으킨 변화의 바람을 소개하는데요. 거대 IT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은 기존 은행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점점 더 치열해진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금융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학은 어렵다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인류 문명과 함께 발전한 과학사를 흥미롭게 정리한 책, 인류 문명과 함께 보는 과학의 역사 소개합니다. 대학 강단에서 과학사를 강의해온 저자. 그는 과학사가 과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논의되는 점이 아쉬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은 과학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한 영역으로 예술과 문화, 철학 등의 유기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숫자를 통해 신의 세계에 다가가려 했던 피타고라스 학파 이야기, 흑사병과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연관성,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을 휩쓴 실용학문의 대두 등 인류 문명 속에서 과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소개하는데요. 저자는 앞으로 더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해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